돈이 없어요. 정말로 없다니까요. 1992년 겨울 서울의 어느 한 달동네. 세탁소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험악한 인상의 남자 5명이 가게 안으로 들이닥쳤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었죠. 깡패가 아주머니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구라치지 마. 어제 받은 세탁비 다 어디다 훔쳤어? 옆 가게에서도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어요. 미용실 원장님이 얼굴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가위와 빗이 바닥에 나뒹굴었죠. 분식집에선 끓던 기름이 쏟아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 동네 오늘부로 우리 구역이야. 매주 보호비 안 내면 다 부숴버릴 거니까 똑똑히 기억해. 경찰은 오지 않았습니다. 신고를 해도 소용없었어요. 가난한 달동네의 여자들이 당하는 일엔 아무도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내일은 2배고 안 가져오면 더블에 더블이야. 알겠어? 가게 문을 부수고 돈을 빼앗고 여자들을 희롱했어요. 저항하면 더 큰 보복이 돌아왔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깡패들이 하나둘씩 사라졌어요. 아침이 되면 골목 곳곳에서 부러진 야구방망이와 피 묻은 양복 조각만 발견됐죠. 도대체 누가? 왜 그랬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동네에서 스스로를 지키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어둠 속에서 들려온 굉음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소리를 깨달음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경고라 불렀죠. 누군가에겐 그저 철거의 시작이었지만 그녀에겐 30년의 삶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억을 품은 유리창이 깨지고 추억이 담긴 조리대가 뒤집혔을 때 울음보다 먼저 몸이 반응했죠. 참아야 했던 분노, 눌러왔던 고통, 그리고 되살아난 감각. 그리고 다시 그 이름이 불렸습니다. 철화회. 새벽 4시 반. 익숙한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아직 캄캄했지만 몸은 이미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30년. 그 긴 세월 동안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났으니까요.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늘도 떡볶이를 끓이고 김밥을 말고 순대를 찔 생각에 마음이 들떴어요. 누군가는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게 지겹지 않냐고 물었지만 제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분식집 문을 열자 골목길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이곳 달동네 꼭대기에 자리 잡은 작은 분식집. 처음엔 정말 작았어요. 테이블 2개가 전부였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이는 사랑방이 되었거든요. 가스불을 켜고 큰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떡볶이 국물을 끓이는 시간. 이 비법은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배운 거예요. 고추장과 간장의 비율, 다시마 어린 물의 온도, 설탕 대신 넣는 특별한 재료. 모든 게 완벽해야 했습니다. 김밥 재료를 준비하며 문득 재민이 생각났습니다. 그 아이를 처음 만난 건 5년 전이었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어요. 온몸이 흠뻑 젖은 고등학생이 분식집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교복은 비에 젖어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죠. 망설이다 들어온 아이는 메뉴판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돈이 없었던 거죠. 돌아서려는 아이를 불렀습니다. 김밥 한 줄을 건넸어요. 아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거절하려 했지만 배고픔을 이기지 못했죠. 김밥을 받아든 손이 떨렸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날은 할머니 장례식을 마친 날이었어요. 세상에 혼자 남은 18살 아이. 그 후로 재미는 매일 분식집에 왔습니다. 처음엔 그저 끼니를 때우러 왔지만 어느새 가족이 되었죠. 떡볶이가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향긋한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어요.
이 냄새를 맡으면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 거예요. 아침을 거르고 출근하는 직장인들, 새벽 운동을 마친 할머니들, 밤새 일하고 돌아오는 택시 기사들. 목요일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영희, 선자, 정임. 30년 전 철화회에서 만난 친구들이 모이는 날이거든요. 철화회는 이미 오래전에 해체됐지만 우리의 우정은 계속됐습니다. 영희는 세탁소를 운영했어요. 손님들의 옷에 묻은 얼룩을 지우며 살았죠. 선자는 요양보호사가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이 천직이라고 했어요. 정임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했습니다. 밤새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수호자였죠.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그게 전부였어요. 오전 6시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단골 택시 기사 아저씨였어요. 김밥 2줄과 떡볶이 1접시. 늘 같은 주문이었지만 오늘은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재개발 얘기를 꺼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동네 곳곳에 현수막이 나붙기 시작했거든요. 주민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재개발. 화려한 문구였지만 우리에겐 위협이었죠. 벌써 몇몇 가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40년 된 미용실, 35년 된 구멍가게. 하나둘 사라지는 걸 보며 불안감이 커졌어요. 하지만 애써 외면했습니다. 우리 분식집은 괜찮을 거라고 30년 동안 지켜온 이곳을 누가 함부로 건드리겠냐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양복을 빼입은 남자 3명이 가게로 들어왔어요. 한눈에 봐도 동네 사람들이 아니었죠. 반짝이는 구두, 값비싼 시계, 차가운 눈빛.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명함을 내밀었어요. 개발회사 직원들이었습니다. 정중한 말투로 매입 제안을 했죠.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이곳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으니까요. 제 삶 그 자체였습니다. 남자들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곧 생각이 바뀔 거라고 다시 찾아오겠다고 했어요. 정중했지만 위협적이었습니다. 문을 나서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한기를 느꼈죠.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평화롭던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버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30년 동안 이곳을 지켜왔듯이 앞으로도 지켜낼 거라고. 저녁이 되자 친구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영희가 먼저 왔어요. 세탁소 문을 일찍 닫았다며 피곤한 얼굴로 들어왔죠. 이어서 선자가 도착했습니다. 요양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웃었어요. 마지막으로 정임이 왔습니다. 경비실에서 졸다가 늦었다며 미안해했죠. 4명이 모인 테이블은 시끌벅적했습니다. 30년 전 철화회 시절 이야기가 나왔어요. 젊었던 날들, 꿈꿨던 미래, 함께 외쳤던 구호들. 그때는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 믿었죠. 지금은 각자의 자리에서 소박하게 살고 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재개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영희의 세탁소도 위험했습니다. 건물주가 팔 생각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선자가 일하는 요양원 근처도 개발 예정지였어요. 정임이 지키는 아파트는 재건축 얘기가 나오고 있었죠. 불안감이 테이블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격려했어요. 힘들 때마다 이겨냈듯이 이번에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함께라면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웃음소리가 커졌어요. 옛날 노래를 부르고 막걸리를 마시며 시간을 잊었습니다. 이런 소소한 행복이 영원할 거라 믿었죠. 아직은 모든 게 괜찮다고, 우리의 일상은 계속될 거라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들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어요.
하나둘 문을 닫는 가게들의 모습이 겹쳐졌죠.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친구들이 돌아간 뒤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가게를 둘러봤어요. 낡은 테이블, 색바랜 메뉴판, 기름때가 낀 환풍기. 남들 눈엔 볼품 없을지 몰라도 제겐 보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30년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공간이었으니까요. 새벽 1시,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골목길은 고요했어요.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죠.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겠지만 뭔가 달라질 거란 예감이 들었어요. 잠자리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만약 정말로 재개발이 된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게 사라진다면 무엇이 남을까?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이곳은 단순한 분식집이 아니었으니까요. 사람들의 추억이 담긴 곳, 따뜻한 정이 오가는 곳, 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새벽이 다가왔습니다. 곧 알람이 울릴 거예요. 다시 일어나 떡볶이를 끓이고 김밥을 말고 손님들을 맞이해야겠죠.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길 바라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폭풍 전의 고요함이라는 걸, 곧 거대한 변화가 찾아올 거라는 걸, 그리고 우리가 그 변화 앞에서 얼마나 작고 무력한 존재인지를. 그래도 버텨야 했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것처럼 끝까지 지켜내야 했어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재민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동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희망을 품고 잠들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은 날이 되리라 믿으며. 개발회사 직원들이 떠난 뒤 며칠이 지났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마음속엔 폭풍이 몰아쳤어요.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30년 전에 그날이 되살아났죠. 피하고 싶었지만 피할 수 없는 기억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떡볶이를 끓였어요. 붉은 국물이 보글보글 끓는 걸 보며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철화회.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한때는 자랑스러웠던 이름이었는데 이제는 아픈 상처가 되어버렸죠. 1992년 겨울이었습니다. 달동네는 무법지대였어요. 조직폭력배들이 골목을 누비며 여성들을 괴롭혔죠. 돈을 뜯고 희롱하고 때로는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경찰은 오지 않았어요. 가난한 동네의 일엔 관심이 없었거든요. 우리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영희가 먼저 나섰어요. 세탁소에서 일하던 그녀는 동네 소식을 누구보다 빨리 알았죠. 선자는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태권도 유단자였어요. 정임은 차분했습니다. 늘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했죠. 그리고 저는 싸움을 잘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남동생들과 자라며 몸으로 부딪히는 법을 배웠거든요. 4명이 모이자 용기가 생겼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고 믿었어요. 철화회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철처럼 단단한 여자들의 모임. 처음엔 호신술을 배우는 모임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모였습니다. 10명, 20명, 30명. 어느새 작은 조직이 되었죠. 우리에겐 별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철벽이었어요.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었거든요. 영희는 독수리였습니다. 멀리서도 위험을 감지하는 예리한 눈을 가졌죠. 선자는 질풍이었어요. 번개 같은 발차기가 특기였습니다. 정임은 얼음이었죠.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냉철하게 작전을 짰어요. 조직폭력배들이 우리를 무시했습니다. 여자들이 뭘 할 수 있겠냐고 비웃었죠. 하지만 첫 번째 충돌에서
그들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동네 아주머니를 괴롭히던 깡패 3명을 우리가 때려 눕혔거든요. 소문이 퍼졌습니다. 달동네에 무서운 여자들이 있다고, 함부로 건드리면 큰 코 다친다고, 조직폭력배들도 조심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승리감에 취했습니다. 정의를 실현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오만했던 거예요. 힘이 커질수록 위험도 커졌습니다. 더 큰 조직들이 우리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자경단이 아니라 위협적인 존재로 보기 시작한 거죠. 1995년 7월 15일. 그날은 잊을 수 없어요. 을지로에서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조직 간의 영역 다툼이었죠. 우리는 중립을 지키려 했지만 강제로 끌려들었어요. 혼란스러운 싸움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주먹이 날아다니고 비명이 울려 퍼졌어요.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구분할 수 없었죠. 그저 살아남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때였어요. 어린 소년이 골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14살쯤 되어 보였어요. 학원 가방을 메고 있었죠.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나타난 거예요. 철봉이 소년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제가 막으려 했지만 늦었어요. 소년이 쓰러졌습니다. 피가 흘렀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싸움은 멈췄어요. 모두가 쓰러진 소년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구급차를 불렀어요. 소년은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의식을 잃은 상태였죠. 그날 밤 4명이 모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죠. 우리가 뭘 하고 있었는지, 무엇이 되어가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정의를 추구한다고 했지만 결국 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철화회를 해체하기로 했습니다. 반대하는 회원들도 있었지만 우리의 결정은 확고했어요. 더 이상 폭력으로 폭력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내린 결론이었죠. 각자의 길을 갔어요. 하지만 마음속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저는 그 소년이 계속 떠올랐어요. 다행히 의식은 회복했다고 들었지만 평생 남을 상처를 입었다고 했죠. 분식집을 연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속죄하는 마음이었어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을 주고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싶었습니다. 폭력이 아닌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었어요. 영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탁소를 열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옷을 무료로 세탁해줬어요. 선자는 요양보호사가 되어 노인들을 돌봤습니다. 정임은 경비원이 되어 사람들을 지켰죠. 각자의 방식으로 속죄했습니다. 30년이 흘렀지만 그날의 기억은 선명했어요. 특히 쓰러진 소년의 모습이 눈에 선했죠. 그래서였을까요? 재민을 처음 봤을 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같은 나이였어요. 비에 젖어 들어온 재민의 모습에서 그 소년이 겹쳐 보였습니다. 운명의 장난 같았죠.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하고 싶었어요.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재민은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왜 그토록 아끼는지, 왜 가족처럼 대하는지, 그저 고마워할 뿐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통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다는 걸. 개발회사의 위협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30년 전엔 폭력으로 맞섰지만 이번엔 다를 거예요. 평화롭게 하지만 단호하게 우리의 터전을 지킬 겁니다. 그게 진정한 강함이라고 믿으니까요. 친구들도 같은 마음일 거예요. 목요일 모임에서 재개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느꼈습니다. 우리 모두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다는 걸. 이번엔 올바른 방법으로 싸울 거라는 걸. 떡볶이가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불을 줄였어요. 과거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었죠. 오늘도 손님들이 올 거고
따뜻한 음식을 대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커져갔어요. 개발회사가 다시 올 거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더 강한 압박이 올지도 몰랐죠.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한때는 싸움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우리. 이제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재민이 가게로 들어왔어요. 밝은 미소로 인사했죠. 그 미소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꼭 지켜내겠다고. 이 아이가 있는 이곳을, 우리의 추억이 담긴 이곳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과거는 바꿀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달랐어요. 그리고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였죠. 철화회의 네 여인은 사라졌지만 평범한 아주머니 4명의 우정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평화로웠던 골목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죠. 검은 승용차들이 나타났어요. 가게 앞에 버젓이 주차했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입구를 막았죠. 번호판을 보니 모두 같은 회사 차량이었어요. 강동철이 보낸 거였습니다. 항의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그들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니까요. 화를 내고 싸우고 결국 지쳐서 포기하게 만드는 것. 30년 전이었다면 달랐겠지만 이제는 참을 줄 알았습니다. 손님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평소엔 북적이던 점심시간도 한산했습니다. 가게 앞에 검은 차들이 위압감을 줬거든요. 단골들조차 발길을 돌렸어요. 하루 매출이 반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엔 위생 점검이 나왔어요. 한 번도 문제 없었던 주방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먼지 한 점까지 찾아내려 했죠.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했지만 2시간 동안 영업을 못했어요. 강동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눈빛, 비웃는 듯한 미소. 그는 조직폭력배였어요. 합법적인 사업가로 위장했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죠. 돈과 권력으로 사람들을 짓밟는 악마였습니다. 윤태섭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건설업계의 거물이라고 했죠. 빈민가 출신으로 맨손으로 일어선 성공 신화의 주인공. 언론은 그를 자수성가한 기업가로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재개발 현장에서 주민들을 폭력으로 내쫓던 모습을. 피 묻은 돈으로 쌓아 올린 성공이었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동네가 넘어간다니. 30년간 쌓아온 정과 추억이 그들의 욕심에 짓밟힌다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벽에 굉음이 들렸어요. 창문을 열고 내다봤더니 골목 끝에서 포크레인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30년 된 슈퍼마켓을 부수고 있었어요. 달려갔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슈퍼를 운영하던 노부부가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70대 할머니의 어깨가 떨렸어요. 할아버지는 멍하니 무너지는 가게를 바라봤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슈퍼는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어요. 동네 아이들이 과자를 사 먹던 곳, 어르신들이 막걸리를 사던 곳, 모두의 추억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용역들이 할머니를 끌어냈어요. 거칠게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할머니가 비명을 질렀어요. 순간 30년 전에 내가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영희가 옆에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도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선자와 정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옛날 같았으면 저들을 가만두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폭력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이 원하는 빌미를 주는 것뿐이었죠. 이를 악물고 돌아섰습니다. 재민이 늦은 밤에 찾아왔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밤새 공부했다고 했죠. 재개발 관련 법령을 찾아봤다고, 대응할 방법이 있을 거라고 열심히 설명했어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법대생인 재민도 현실의 벽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으려는 모습이 대견했죠. 하지만 법이 우리 편일까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사라졌어요. 누군가 협박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분식집에 가면 불이익을 받을 거라고. 터무니없는 협박이었지만 사람들은 두려워했어요. 매출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하루에 겨우 몇 명만 왔어요. 재료비도 못 건지는 날이 많았죠. 하지만 문을 닫을 순 없었습니다. 그게 그들이 원하는 거니까요. 비가 내리던 날이었어요. 강동철이 직접 왔습니다. 비싼 양복이 빗물에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게로 들어왔어요. 뒤에는 덩치 큰 남자 둘이 따라왔죠. 서류를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3천만 원. 보상금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지금 서명하면 그 돈을 주겠다고. 일주일 안에 결정하라고. 그게 마지막 기회라고 했죠.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어요. 3천만 원. 30년 세월의 값치고는 너무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그저 숫자일 뿐이었겠죠. 강동철이 가게를 둘러봤어요. 낡은 벽지, 오래된 테이블, 색바랜 메뉴판. 비웃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곳이 뭐가 그리 소중하냐는 듯이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우리 가게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정말 이곳을 지킬 가치가 있을까?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벽에 걸린 사진들이 보였어요. 단골들과 찍은 사진, 재민의 졸업사진, 친구들과의 추억. 이곳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삶 그 자체였어요. 일주일. 그들이 준 시간이었습니다. 서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뻔했어요. 더 강한 압박이 올 거고 결국엔 강제로 쫓겨날지도 몰랐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혼자 가게에 앉아 있었어요.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30년 전이라면 싸웠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무엇이 옳은 선택일까요? 재민이 남긴 서류를 펼쳤어요. 빼곡히 적힌 법조문들.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재민의 노력이 느껴졌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을까요? 법이 정의의 편일까요?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면 모든 게 결정될 거예요. 굴복할 것인가, 끝까지 저항할 것인가, 30년을 지켜온 이곳을 포기할 것인가, 계속 싸울 것인가,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재민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아직 포기하지 않은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어요. 비가 그쳤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의 시계가 똑딱거리기 시작했어요. 결심해야 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는 없을 거예요. 30년을 여기서 살았으니까요. 이곳에서 울고 웃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무엇이든 할 수 있었죠. 포기하기엔 이르다고 마음속 작은 불꽃이 속삭였습니다. 새벽 4시.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려던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문고리가 부서져 있었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죠.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었습니다. 눈앞의 광경에 숨이 막혔어요. 유리창은 산산조각 났고 조리대는 뒤집혀 있었습니다. 소중히 간직하던 메뉴판은 찢겨져 바닥에 나뒹굴었죠. 떡볶이 재료들이 바닥에 쏟아져 있었어요. 무릎에 힘이 빠졌습니다. 30년 동안 정성스럽게 가꿔온 가게가 하룻밤 사이에 폐허가 되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슬픔이 밀려왔죠. 벽에 스프레이로 글씨가 쓰여 있었어요. 마지막 경고다. 굵고 붉은 글씨였습니다. 강동철의 짓이 분명했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메시지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영희, 선자, 정임. 세 친구에게 연락했어요. 30분도 안 되어 모두 달려왔습니다. 파괴된 가게를 본 그들의 얼굴이 굳어졌죠. 영희의 주먹이 떨렸어요. 선자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정임의 차가운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죠.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30년 전 우리가 철화회를 해체한 이유는 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지켜야 할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영희의 세탁소 지하실에 모였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들을 꺼냈어요. 30년 동안 숨겨둔 것들이었죠. 검은 운동복, 무전기, 그리고 각자의 훈련 도구들. 손에 익은 느낌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영희가 꺼낸 쌍안경, 선자의 발목 보호대, 정임의 전술 노트.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라고 다짐했어요. 30년 전처럼 폭력으로 맞서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그들의 약점을 찾아 정당하게 싸울 거였어요. 정보가 무기였죠. 각자 역할을 정했습니다. 영희는 정보 수집을 맡았어요. 세탁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왔으니까요. 윤태섭 회사 직원의 옷에서 떨어진 서류 조각, 술집 여종업원이 흘린 이야기들. 며칠 만에 영희가 중요한 걸 찾았어요. 윤태섭이 구청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증거였습니다. 세탁물에서 나온 영수증과 메모들.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죠. 선자는 강동철 일당을 미행했습니다. 요양원 일을 핑계로 동선을 파악했어요. 그들이 자주 가는 룸살롱, 만나는 사람들, 돈을 주고받는 시간. 모든 걸 기록했죠. 정임은 경찰 내부에 연락을 취했어요. 경비원으로 일하며 알게 된 은퇴 형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정보를 흘렸어요. 강동철이 여러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고. 저는 전체 작전을 짰습니다. 30년 전의 경험이 되살아났어요. 어떻게 접근할지, 언제 움직일지, 무엇을 확보할지. 치밀하게 계획했죠. 예상치 못한 도움도 있었어요. 철거당한 슈퍼주인 할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낡은 수첩을 건넸어요. 20년 전 윤태섭이 저지른 폭력 사건의 기록이었죠. 재민도 밤새 도서관을 뒤졌어요. 재개발 절차상의 문제점들을 찾아냈습니다. 주민동의 없이 진행된 부분, 위조된 서류들.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것들이었죠. 정보가 쌓여갔습니다. 윤태섭의 스위스 계좌, 강동철의 마약 거래, 구청 공무원들의 비리. 거대한 부패의 그물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금요일 밤이 왔습니다. 강동철이 윤태섭을 만나는 날이었어요. 거액의 뇌물이 오간다는 정보를 입수했죠. 증거를 확보할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검은 운동복을 입었어요. 30년 만이었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죠. 마치 오래된 갑옷을 다시 입은 기분이었어요. 룸살롱 뒤편에서 만났습니다. 4명 모두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영희가 건물 구조도를 펼쳤고 선자가 경비원 동선을 설명했습니다. 정임이 작전 시간을 확인했죠. 환풍구를 통해 들어갔어요. 30년 전처럼 몸이 가벼웠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침착했죠. 나이가 주는 지혜였을까요? 서두르지 않고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천장 틈새로 대화가 들렸습니다. 녹음기를 켰어요. 윤태섭의 거친 목소리, 강동철의 비굴한 웃음, 돈다발이 오가는 소리, 계좌번호를 읊는 소리, 모든 게 녹음되었죠. 영희가 작은 카메라로 촬영했어요.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뇌물수수 현장, 불법 거래 문서들. 이걸로 충분했어요.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를 손에 넣은 거죠.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완벽한 작전이었죠. 30년의 세월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새벽 다시 모였어요. 확보한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영희의 눈이 반짝였고 선자가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임도 희미하게 미소 지었죠. 철화회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주먹이 아닌 정의로, 폭력이 아닌 진실로 싸울 거였습니다. 이게 진짜 힘이라는 걸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가슴이 뛰었어요. 30년 만에 느끼는 전율이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희망이 컸어요. 이번엔 정말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월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우리가 모은 증거들이 세상에 공개될 날, 윤태섭과 강동철이 무너질 날, 정의가 승리할 날이었어요. 하지만 방심할 순 없었죠. 그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더 큰 보복이 올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철화회의 네 여인이 다시 뭉쳤으니까요. 토요일 새벽 5시, 불길한 소음에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포크레인과 트럭들이 골목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용역들이 우르르 몰려왔죠. 강제 철거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영희, 선자, 정임에게 연락했어요. 10분도 안 되어 모두 도착했습니다. 검은 운동복을 입은 4명이 가게 앞에 섰어요. 용역들이 다가왔습니다. 20명은 넘어 보였죠. 덩치도 크고 표정도 거칠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용역이 달려들었어요. 30년 전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몸이 저절로 움직였죠. 상대의 팔을 비틀고 무게중심을 무너뜨렸어요. 용역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영희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어요. 선자의 발차기가 번개처럼 빨랐습니다. 정임은 차분하게 상황을 지휘했죠. 철화회의 4 여인이 완벽한 호흡을 보여줬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어요. 빵집 아저씨, 미용실 이모, 구멍가게 할머니. 모두가 우리 편에 섰죠. 용역들을 막아섰습니다. 순간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온 동네가 함께했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정이 이런 힘을 만든 거였죠. 눈물이 났습니다. 용역들이 당황했어요. 예상치 못한 저항이었겠죠. 주민 전체가 일어선 거였으니까요. 그들도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대치 상태가 이어졌어요. 그때 재민이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상황을 중계하고 있었죠. 수천 명이 보고 있다고, 이미 경찰에 신고했다고 외쳤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용역을 도우러 온 게 아니었어요. 불법 철거를 막으러 온 거였죠.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강동철이 나타났어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분노에 찬 눈으로 우리를 노려봤죠. 하지만 이미 게임은 끝났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재민이 올린 영상이 폭발적으로 퍼졌어요. 몇 시간 만에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렸죠. 언론사들이 연락해 왔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월요일 놀라운 소식이 들렸어요.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우리가 모은 증거들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윤태섭과 강동철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됐죠. 일주일 후 두 사람이 구속됐어요. 뇌물수수, 폭력, 불법 재개발. 죄목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스위스 계좌도 동결됐죠. 완벽한 승리였어요. 재개발 계획이 백지화됐습니다. 대신 주민 친화적인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됐어요. 원주민들이 계속 살 수 있는 방안이었죠. 우리가 원하던 바로 그거였습니다. 동네가 들썩였어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시작했어요. 파괴된 우리 가게를 다시 짓자고. 마음이 찡했죠. 한 달 후 분식집이 새롭게 문을 열었어요. 더 넓고 깨끗해졌습니다. 하지만 정은 그대로였어요. 우리 동네 사랑방이라는 간판이 새로 달렸죠. 주민들이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재민이 기쁜 소식을 가져왔어요. 사법고시에 최종 합격했다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5년 전 비에 젖어들어왔던 소년이 이제 정의를 실현할 법조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철화회 내 여인이 청소년 호신술 교실을 열었어요. 폭력이 아닌 자기 보호를 가르치는 곳. 아이들에게 진짜 강함이 뭔지 알려주고 싶었죠. 매주 토요일 동네 아이들이 모였어요. 영희가 관찰력을, 선자가 운동법을, 정임이 전략을, 제가 방어술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30년 전엔 폭력으로 폭력을 막으려 했죠.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힘은 함께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걸. 사랑과 연대가 가장 강한 무기라는 걸. 가을이 왔어요. 단풍이 든 골목길이 아름다웠습니다. 가게는 여전히 북적였고 떡볶이 냄새가 골목을 채웠죠.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더 나아진 게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의 자부심이었어요. 거대한 권력에 맞서 이긴 경험. 함께하면 불가능이 없다는 믿음. 그게 가장 큰 수확이었죠. 목요일 저녁 친구들과 모였어요. 막걸리를 마시며 지난 일들을 돌아봤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죠.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요. 우리가 해냈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재민이 가게로 들어왔어요. 검사 임용을 앞두고 있었죠. 앞으로 부패와 싸울 거라고, 우리 같은 사람들을 지킬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믿음직스러웠어요. 달동네는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어요. 서로를 아끼고 돕는 마음이 있었죠. 그게 진짜 보물이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였어요. 새벽 4시 반. 오늘도 알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설레는 마음으로 일어났어요. 오늘은 또 어떤 손님들이 올까?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부엌으로 향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떡볶이를 끓이고 김밥을 말고 사람들을 맞이할 거예요. 30년 전과 똑같은 일이지만 의미는 달라졌죠.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함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 지켜낸 것들이 얼마나 값진지.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희망이 가득한 하루였어요.